중국 반도체를 멈추게 하는 것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일본 기업이 만든 작은 화학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수조 원짜리 공장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이 시대한 차떡, 도춤이 뜨시다. 최첨단 장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소재가 없으면 공장은 멈춥니다. 기계는 있어도 찍을 수 없습니다. 설계도는 있어도 만들 수 없습니다. 돈은 있어도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반도체 전쟁의 가장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그 현실을 다시 무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위해 약 650억 달러 규모의 지원 전략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돈이 향하는 곳입니다. 일본은 미국처럼 소프트웨어 제국이 아닙니다. 중국처럼 거대한 제조 물량을 밀어붙이기도 어렵습니다. TSMC처럼 세계 파운드리의 심장도 아닙니다. 삼성처럼 메모리의 최전선에만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디를 잡으려 하는가? 가장 아래입니다. 소재입니다. 화학입니다. 정밀 공정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필요하지만 아무나 만들 수 없는 병목입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진짜 권력은 가장 화려한 기업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름도 모르는 소재 회사가 한 국가의 산업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엔비디아를 봅니다. TSMC를 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봅니다. 중국의 화웨이와 SMIC를 봅니다. 하지만 공장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이름들이 나옵니다. JSR, 도쿄 오카 코쿄, 시네츠 케미컬, 후지필름, 수미토모 케미컬. 대중에게는 낯선 이름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공장 안에서는 이 이름들이 조용히 무게를 가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일본이 다시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이 곧 무너진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누가 더 많은 공장을 짓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가장 좁은 목을 쥐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장면을 보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입니다. 일본은 원래 이렇게 아래에서 버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일본은 완제품의 왕이었습니다.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이 이름들은 단순한 기업명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기술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소니는 워크맨으로 음악을 들고 다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도시바는 랜드 플래시 같은 핵심 기술로 디지털 시대의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파나소닉은 TV와 가전제품으로 세계 가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술 강국이라고 해서 영원히 강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기술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브랜드가 없어서 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을 때 자기 자신을 부수지 못했습니다. 소니는 좋은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소니는 음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사람들이 음악을 사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제품을 잘 만드는 것과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도시바는 더 아픈 사례였습니다. 핵심 기술을 가지고도 잘못된 투자와 경영 실패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술이 있어도 판단이 무너지면 미래는 팔려나갑니다. 파나소닉은 살아남기 위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소비자 전자제품의 왕좌에서 내려와 배터리와 산업용 부품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정이었습니다. 한때 자신들이 지배하던 시장이 더 이상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인정입니다. 세 기업의 이야기는 하나로 모입니다. 기술 강국도 자기 자신을 바꾸지 못하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잃어버린 시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일본을 다시 깨운 존재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값싼 조립 공장이 아닙니다. 일본 기업들은 한때 중국을 생산기지로 봤습니다. 싼 노동력, 거대한 시장, 빠른 성장. 하지만 중국은 그 안에서 배웠습니다. 흡수했습니다. 복제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키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통신 장비, AI 인프라, 로봇, 자율주행. 중국은 뒤에서 따라오는 국가가 아닙니다. 속도로 압박합니다. 규모로 밀어붙입니다. 국가 정책으로 산업 전체를 움직입니다. 일본이 두려워한 것은 중국의 현재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속도였습니다. 오늘은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저가 제품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내일은 핵심 기술을 들고 나옵니다. 그 속도가 일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한 번 공급망이 무기가 되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2010년의 히토류 충격입니다. 히토류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 산업 곳곳에 들어갑니다.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방산, 첨단 장비, 겉으로는 작은 원료입니다. 하지만 막히면 산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때 일본은 깨달았습니다. 첨단 산업은 완제품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소재가 막히면 가장 위에 있는 산업도 멈춥니다. 그 이후 일본은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소재는 원료가 아닙니다. 소재는 권력입니다. 공급망은 물류가 아닙니다. 공급망은 안 보입니다. 이 인식이 오늘 일본의 반도체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모든 전장을 다 이길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미국을 넘기 어렵습니다. 제조 규모에서 중국을 압도하기 어렵습니다. 첨단 파운드리에서 TSMC와 삼성전자를 단숨에 따라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다른 곳을 봤습니다. 모두가 필요하지만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것. 반도체 공장 안에서 마지막 문을 여는 것. 그 대표가 포토레지스트입니다. 포토레지스트. 말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유는 간단합니다. 이 UV 장비가 초고가 프린터라면 웨이퍼는 종입니다. 그리고 포토레지스트는 잉크입니다. 프린터가 아무리 비싸도 잉크가 없으면 아무것도 찍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는 웨이퍼 위에 극도로 작은 회로를 새기는 산업입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회로입니다. 사람 눈으로는 볼 수도 없습니다. 그 회로를 만들기 위해 ASML의 이 UV 장비 같은 거대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웨이퍼 위에 포토레지스트를 바릅니다. 빛을 쏩니다. 반응을 일으킵니다. 패턴을 만듭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소재가 흔들리면 공정이 흔들립니다. 한 번의 오염, 한 번의 불안정한 반응, 한 번의 미세한 결합. 그것만으로도 생산 라인 전체가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는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병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실패와 축적이 들어있습니다. 극단적인 순도, 정확한 배합, 안정적인 반응, 먼지 하나까지 통제하는 공정. 이것은 돈만으로 바로 살 수 없습니다. 공장은 돈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장비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인재도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재의 시간은 다릅니다. 오랜 실패가 필요합니다. 오랜 고객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오랜 신뢰가 필요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중에게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쉽게 대체되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중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외칩니다. 국산 장비, 국산 소재, 국산 설계, 국산 생산, 모든 것을 자국 안에서 해결하려 합니다. 이 방향은 당연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중국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무서운 경쟁자입니다. 돈이 있습니다. 인력이 있습니다. 시장이 있습니다. 국가가 산업을 밀어붙이는 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의 마지막 문 앞에서는 돈으로 바로 열 수 없는 자물쇠가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소재는 그 자물쇠 중 하나입니다. 중국이 막힌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공장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빠르게 장비를 들여올 수는 있습니다. 빠르게 인력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오래된 기술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소재 기술은 오래되어야 강해집니다. 수많은 실패를 지나야 합니다. 고객의 불신을 견뎌야 합니다. 수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불순물 하나와 싸워야 합니다. 제조는 속도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설계도 속도로 좁힐 수 있습니다. 장비도 언젠가 국산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재는 속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소재는 조용합니다. 느립니다. 그리고 잔인합니다. 성공한 공식은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실패한 실험은 숫자로만 남습니다. 고객사는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수율이 흔들리면 누구도 모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아직 쥐고 있는 카드입니다. 중국은 거대합니다. 하지만 모든 거대한 산업은 작은 병목 앞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공포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장이 있어도 몇 가지 핵심 소재가 막히면 산업 전체가 긴장합니다. 그때 한국은 알았습니다. 반도체 강국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약한 말일 수 있습니다. 공장은 강해도 소재가 약하면 흔들립니다. 기업은 강해도 공급망이 약하면 흔들립니다. 기술은 앞서 있어도 외교가 흔들리면 산업이 흔들립니다. 그때의 불안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자신의 목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목이 항상 한국 손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2019년은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질문입니다. 한국은 정말 반도체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다고 한국 반도체 전체가 안전한가? 공장만 강하면 되는가? 메모리만 강하면 되는가? 수출만 잘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소재, 부품, 장비, 화학, 공급망, 외교, 국가 전략.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야 진짜 반도체 주권이 됩니다. 한국이 일본을 감정으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전자 강국입니다. 동시에 지금도 반도체 소재의 강국입니다. 과소평가하면 위험합니다. 과장해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일본이 무서운 이유는 일본이 모든 것을 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좁은 곳 몇 개를 아직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무서운 이유도 모든 것을 완성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한 곳을 알면서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속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위험한 이유는 이미 강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메모리에서 강합니다. 생산 경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전쟁은 한두 개의 강점만으로 버티는 싸움이 아닙니다. 가장 약한 고리가 전체 산업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현실의 가격입니다. 일본은 이제 소재만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다시 제조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 상징이 라피두스입니다. 라피두스는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일본이 다시 첨단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겠다는 국가적 선언에 가깝습니다. 목표는 대담합니다. 2나노. 2027년. 상대는 TSMC, 삼성전자, 인텔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봐야 합니다. 반도체 제조는 한 번에 뛰어오르는 산업이 아닙니다. 40나노에서 28나노, 28나노에서 14나노, 14나노에서 7나노, 7나노에서 5나노, 그리고 3나노, 2나노. 각 단계마다 장비가 바뀝니다. 소재가 바뀝니다. 공정이 바뀝니다. 수율이 바뀝니다. 수천 개의 변수가 바뀝니다. TSMC와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루아침의 결과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투자, 수많은 실패, 고객 신뢰, 생태계, 인력, 그 모든 것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오랫동안 첨단 제조의 중심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 일본이 다시 이 나노를 말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너무 늦게 시작한 국가의 마지막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면 일본은 다시 반도체 권력의 핵심 테이블에 앉을 수 있습니다. 소재를 가진 나라가 제조까지 다시 연결한다면 협상력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돈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기라기에는 세한의 기자에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 기대가 흔들립니다. 국가가 밀어붙인 전략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일본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은 중국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한국과 대만만도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상대는 일본 자신입니다. 늙어가는 인구, 부족한 젊은 엔지니어, 느린 의사결정, 보수적인 조직 문화, 실패를 조심하는 분위기, 과거의 영광을 쉽게 놓지 못하는 마음. 일본식 정밀함은 강점입니다. 소재와 화학에서는 분명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첨단 반도체 제조에서는 정밀함만으로 부족합니다. 속도도 필요합니다. 위험 감수도 필요합니다. 외부 인재도 필요합니다. 실패하고 다시 고치는 문화도 필요합니다. 돈으로 장비는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공장은 지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연구소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젊은 인재를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를 바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완전히 되살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진짜 딜레마입니다. 일본은 아직 강합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중국은 아직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빠릅니다. 한국은 아직 앞선 분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세 나라는 모두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진짜 주권은 어디에 있는가? 완제품에 있는가? 공장에 있는가? 장비에 있는가? 소재에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국가 전략에 있는가? 일본은 과거에 완제품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좌를 잃었습니다. 그 후 일본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재, 정밀화학, 장비 부품, 공정의 깊은 층, 그리고 지금 그 아래쪽 세계가 다시 권력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배터리에서, 통신 장비에서, AI 인프라에서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더 작은 병목들이 나타납니다. 그 병목 중 일부를 일본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의 가장 큰 적은 항상 미국의 제재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일본의 소재 기업입니다. 때로는 이름도 모르는 화학회사입니다. 때로는 공장 한쪽에 놓인 작은 병 하나입니다. 이것이 반도체 전쟁의 구조입니다. 가장 화려한 곳에서 승부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조용한 곳에서 목이 잡힙니다. 한국도 이 장면을 남의 일처럼 보면 안 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적이라고 해서 한국 반도체 전체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메모리에서 강하다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소재와 장비가 안전해야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패키징도 안전해야 합니다. 인재와 에너지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2019년의 경험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한국에게 필요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정말 목줄을 스스로 쥐고 있는가? 아니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누군가의 손에 잡힌 작은 병 하나를 바라봐야 하는가? 중국이 보여주는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돈과 규모와 국가 전략이 결합하면 기술 격차는 생각보다 빨리 좁혀질 수 있습니다. 일본이 보여주는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한 번 왕좌를 잃은 나라라도 가장 깊은 병목을 쥐고 있으면 다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650억 달러는 단순한 투자금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비용입니다. 다시 산업 권력의 테이블에 앉기 위한 입장료입니다. 중국의 속도 앞에서 일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돈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돈은 시작일 뿐입니다. 결국 일본이 이겨야 할 것은 중국만이 아닙니다. 자기 안의 느림입니다. 자기 안의 보수성입니다. 자기 안의 과거입니다. 그것을 넘지 못하면 650억 달러도 부족합니다. 반대로 그것을 넘을 수 있다면 일본은 다시 무서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재가 있습니다. 화학이 있습니다. 정밀 제조가 있습니다. 장비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쉽게 대체하지 못하는 병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계속 올라올 것입니다. 일본은 계속 막으려 할 것입니다. 미국은 계속 규칙을 만들려 할 것입니다. 대만과 한국은 계속 최전선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살아남는 나라는 가장 큰 구호를 외치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곳을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완제품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권력은 종종 완제품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재, 작은 부품, 오래된 공정, 말없는 기업,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병목. 그곳에서 국가의 운명이 갈립니다. 일본은 그 병목을 다시 무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병목을 뚫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병목을 남의 일처럼 보면 안 됩니다. 다음 위기가 왔을 때 또다시 누군가의 작은 화학병 하나에 흔들린다면 그때의 문제는 일본도 중국도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은 우리 자신입니다. 반도체 전쟁의 진짜 가격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